4단계를 가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먼 100배 온 거에 대한 뒷정리를 해야 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QE로 결국 다시 돌아서야 될 텐데, 3단계에서 QE를 가지 않는다면 4단계가 됐을 때는 분명히 QE로 들어서야 되고, QE를 유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장기 금리를 안정화를 시키겠지만 결국 역효과가 나는 순간이 온다. 이 역효과가 나는 순간이 결국 달러 법정화폐 리셋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아직도 USDS 강세고 아직 이 일이 벌어지려면 수개월, 어떻게 보면 수년이 남긴 했는데, 저는 뭐 18개월 이상이라고 이제 여기다 두긴 했는데, 사실 이게 저는 몇 년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를 내는 수준, 미국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그 발행량,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는 장기채 금리, 이걸 다 미뤄봤을 때 그렇게 먼 미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릴 문제, 그렇게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돈을 얼만큼 많이 찍어내고 있고 얼마나 부채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 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3단계에서 침체가 심하게 오면 결국은 인플레도 어느 정도 잡히긴 잡히겠죠. 내려와서 끌어져 내려와가지고 뭐 2%, 2.5%에 도달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기준금리는 아마 Fed Funds Rate는 2%, 3%, 4% 정도의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야 소풀경 지금 고용시장도 계속 탄탄하고 성장도 하고 있으니까 침체 안 올 것 같아, 계속 침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어떻게 오냐면 그냥 그 싱글 핸드들이 혼자서, 파월 아저씨가 혼자서 침체를 그냥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이어 폴 lon거 하고 5.5%에 그냥 계속 유지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QT를 하잖아요. QT를 한다는 거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옐런 아줌마가 뭐라고 하든 돈을 찍어대는데 10년물, 30년물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5% 뚫고 5.5, 6% 가는 거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잖아요, 파월 아저씨가. 이 두 가지를 그냥 고수를 하면 안 부러질 수가 없어요. 작살이 나요, 마켓이. 요동치고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게 침체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가져와요,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거품도 만드는 거지만 중앙은행이 그 거품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와요. 그러니까 왔을 때 그 다음에 파월 아저씨가 하는 행보나 페드가 취하는 그 자세가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부러져서 침체가 오면 정부에서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더 큰 적자를 내고 더 돈을 찍고 더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페드에서, 중앙은행에서 그걸 받아줄 거냐. 어디까지 그거를 엔터테인하고 받아주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해결을 하려고 들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지.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문제가 아니에요. 침체는 와요. 자, 만약 경기 침체도 인플레가 2%를 근접을 못하면 5.5%를 유지를 해야 되고, 진짜 골치 아픈 거죠. 만약에 뭔가 부러지고 문제가 생겨서 들어와야 되는데 페드가, 인플레가 아직도 코어 CPI나 코어 PC가 아직도 뭐 3% 중반대 있다든지 전혀 기준금리를 낮출 분위기가 아니다,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고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든 어쨌든 파월 아저씨 입장에서는 5.5를 고수를 하면서 QE를 통해서 뭔가를 하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할 거고, 이게 상반된 정책의 끝판왕 가는 거고. 그럼 미국도 일본처럼 YCC를 해야지만, QE가 결국은 일드 커브 컨트롤이니까 일들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YCC를 해야지만은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돌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일본처럼 그냥 무제한 YCC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달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냐. 일본이 안 망했으니까. 일본 엔화가 아직은 안 망하고 그냥 가니까. 근데 일본하고 지금 달러는 좀 다른 판국인 게, 우선 이 usdeclock.org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데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 이게 나와요. 이게 지금 US 내셔널 뎃 그 총 부채, 발행되어 있는 지금 국채 이 어마운트인데, 요게 지금 31.4였죠. 얼마 전에 부채 한도 얘기 문제 나왔을 때 이게 31.4 트릴리언이었는데, 지금 그 일 있고 나서 2.1 트릴리언이 더 얹어졌어요. 여기 지금 겁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미국 내셔널 뎃입니다. 이 숫자. 다른 숫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숫자인 거고, 얘가 지금 미친 듯이 33.5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상황이 좀 기가 막힌 게, 미국이 건국년이라 그러나요? 이게 건국 1776년에 나왔죠. 1776년에 파운드 된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고 그때 이제 부채가 0이라고 보면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하고 있을 때 1 트릴리언을 처음으로 부채를 넘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1 트릴리언을 뚫고 지나가요. 처음에. 200년 이상 걸려서 1 트릴리언 부채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81년부터 약 40년에 걸쳐서 30 트릴리언이 늘어나죠. 부채가. 근데 연평균으로 보면은 이게 1년에 이제 0.75 트릴리언인데 사실 80년대나 90년대보다는 2000년대 지나고 나서부터 지난 20년 동안 쌓아 올린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오바마 8년, 조지 W 부시 8년, 오바마 8년, 트럼프 4년에서 총 20년 동안 대통령 셋이서 얹은 게 어마어마한 거고 이 오바마 대통령 할 때만 해도 그때 공식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년에 1 트릴리언 정도 얻는 거였거든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오바마가 처음 들어왔을 때 16 트릴리언에서 나갈 때 24 트릴리언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얼추. 그렇게 제가 기억을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1년에 1 트릴리언에서 대통령이 8년 하고 나가면은 8 트릴리언을 얻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31.4 트릴리언이 이게 부채 한도에 묶여서 한동안 문제 있었죠. 못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2023년 1분기라고 보면 그 1년 전으로 돌아가면 1년 전에 30.4 트릴리언 약 1년이 좀 안 되는 10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1 트릴리언이 얹어졌고요. 부채가. 31.4 트릴리언이 한도가 풀리고 그냥 가서 마음대로 찍으세요. 마음대로 발행하세요 하면서 아예 한도를 없앴잖아요. 내년 대선 끝나고 나서 2025년 초까지 없애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1 트릴리언을 갖다 얻는데 6개월이 채 안 걸립니다. 1 트릴리언 부채를 얻는데 그리고 나서 32.4 트릴리언에서 지금 아까 보신 33.5 트릴리언까지 1 트릴리언 부채를 얻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이 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completely out of control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쳤어요. 지금 미국이 돈을 지금 부채를 얹고 있는 그 속도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은 1년에 그냥 10 트릴리언 이상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얹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채를. 그럼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만약에 33.5 트릴리언이면 곧 이대로 가면 1년 지나고 나면은 45 트릴리언 되는 거고 1년, 2년 더 지나면 뭐 그냥 55, 65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트릴리언으로. 그러니까 1년에 1 트릴리언씩 올라갔던 오바마 대통령이 일 때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제 양호한 거죠. 이제는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재정 적자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 엄청나고 아까 저기 웹사이트를 여기 지금 가면은 얘들이 추측하고 있는 게 여기서 지금 가장 돈 많이 나가는 거 아이고 자 여기서 largest budget 아이템에서 가장 돈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1.6 트릴리언이고 소셜 시큐리티 복지 나가는 거 1.3 트릴리언 그 다음에 디펜스가 795 빌리언이고 인트레스트 근데 이게 인트레스트 넷이에요 넷 그러니까 받은 거 빼기 내줘야 되는 거 해서 지금 그게 아직 디펜스를 넘지 못했는데 얘가 3위로 등극을 할 것 같아요 곧 넷을 봤을 때 넷. 그냥 나가는 돈만 치면은 벌써 디펜스 뛰어넘은 지 오래됐고 받은 것까지 빼고 나면은 얘가 이제 바로 일로 치고 올라와서 슝슝슝 올라갈 건데 얘들이 지금 얹고 있는 이 부채 속도가 어마무시해요. 올라가고 있는 게. 아직은 지금 10년물이 5%가 됐네, 뭐 5.5%에 갈 거네, 낮아질 거네, 이거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고, 아직은 이 QE라는 거를 하면은 호재로 생각을 하는 수준인데, 제 말씀은 이 호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QE, 파월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국채를 내가 사야 될 것 같아라는 그 입장을 표명을 하는 순간, 이게 잠깐 안정을 보이다가 바로 역효과가 나면서 국채 시장이 결국 무너지고 달러가 무너지는. 왜냐하면 지금 GDP가 이 순간에 미국 GDP가 25 트릴리언이라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5% 성장한다 그러면 내년에 26.2 트릴리언이 되는 거거든요. GDP가. 그럼 정부 부채 오버 분모를 저 GDP로 놓고 분자에다가 지금 부채를 놓으면은 현재 130% 정도라고 보면 이대로 가서 만약에 45%가 45 트릴리언이 되잖아요. 그냥 1년에 10 트릴리언 정도를 갖다 얹어버리면 그냥 GDP 대비 170%가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일본이 260%였거든요. 260에서 270% 했는데 올라가는 속도나 앞으로 얼만큼 더 가파르게 올라갈지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채가.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양반스럽게 그래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 exponentially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increasing at an increasing rate. 이렇게 가파르게. 이게 지금 너무너무 황당하고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사람들이 또 생각을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항상 뭔가를 너무 빨리 얘기해서 약간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 원화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지금 폭락을 하고 달러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뭐냐. 물론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해요. 이거 제가 봐도 최소한 1, 2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이 지경까지 가는데. 근데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게 화두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얼마 안 있으면 1, 2년만 지나면 미국이 부채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서스테이너블 한 거냐라는 게 그 다음 화두로 올라오면서 달러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를 놓고 보면 QE의 역풍, QE를 처음에 했을 때는 좋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끝이 없네. 염치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까지 갈 거니 니네? 왜 이러니? 하면서 본격적으로 약세를 진입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대체될 수 있는 기축통화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계속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버티긴 버틸 텐데 페드 발란시트 9 트릴리언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코로나 찍고 나서 최고로 올라갔을 때 8.9까지인가 갔었는데 얘가 8.9 무색하게 그냥 9, 10, 11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마켓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거에 US 달러 자체를 놓고 퀘스천이 들어가면 자산시장이 드디어 패닉을 하는 순간이 올 것 같다. 제 말씀은 그건 거고 단기 금리를 봤을 때 인플레가 이제 엄청 높지 않은 이상 페드 펀드 레이트를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낮출 수는 있겠죠. 2%, 3%, 4%로 낮출 수는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이 단기 금리가 아닐 것 같아요. 장기 금리 이게 폭등을 하면서 불안감이 생기면서 달러를 찍으면 찍을수록 거의 바나나 리퍼블릭 되듯이 우리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겪은 것처럼 찍으면 찍을수록 도대체 니네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불안감만 더 조성하는 그러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능해요, 이렇게 가는 게. 전 일로 간다고 봐요. 원화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원화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띌 수는 있겠죠. 스위스 프랑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뛰는 것처럼 뛸 것처럼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자산 시장 패닉에 따른 폭락이 오고 약세를 띨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빚이 많고 우리 국내 사정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언스케이트 되고 문제 없이 피해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달러 대비 약세 아니어도 국내 사정 자체가 불안해지면서 현금화 시키려고 이제 매도 세력이 커지면서 패닉이 약간 올 것 같고 이제 한국 부동산을 봤을 때는 이때 패닉이 오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데스퀴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던지고 물건을 던져야 될 거고 붙들고 있을 수가 없을 거고 빚 많은 순서대로 망하기 시작하면서 쪼그라들 거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이때 70% 80% 하락해서 주춤 타이밍이 한번 올 것 같다. 요 정도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전에 한국 자체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이 미국 국채 시장이라든지 미국 달러 문제가 불거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여파를 많이 받았을 때 그 타이밍에 한국도 같이 작살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possibility인 것 같아요. 증시도 당연히 이제 짧은 기간에 50에서 80%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숏을 때리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2년 후에 생길 거니까 2년 후에 생길 거니까 지금부터 숏 때리고 그냥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는 1000포인트 먹고 2000포인트 먹고 그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치셔도 되는 거고 본인 원하시는 대로. 이제 금이죠. 금이 결국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제 생각에는 달러의 불안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정화폐 안정을 위해서 금본위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왜냐하면 미국 정부나 페드에서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겠지만 뭐라고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국채를 찍고 하는데 굉장히 마켓이 요동치고 너무너무 불안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안정을 주고 안도감을 줘야 되는 그 페드에서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불안감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자산시장이 많이 추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정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금에다 갖다 다시 대놓고 금에 연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M2 통화량 대비해서 실물 금 무게로 나누면 이제 아운스당 2만에서 3만 불도 가능하니까, 이거는 제가 뭐 마지막에 링크에 저 엔드 스크린에다가 링크를 한번 해놔드려 볼게요. 제가 요 계산하는 법도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금 사세요, 금사 뭐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금은 하여튼 뭐 1700을 가든 1800을 가든 더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더 사기 좋은 기회가 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슈카 형이 방송에서 자기 그 한국 거주하시는 분들 KRX를 통해서 금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금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증시를 따라서 떨어지다가 다시 이 비트코인 광팬들이 금에다가 갖다 비교하고 디지털 골드다 이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향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단계 지나서 5단계로 가보자. 이 파이낸셜 리셋까지 임박했는데 파이낸셜 리셋이 생긴다 그러면 파이낸셜 리셋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파이낸셜 리셋이 뭐냐? 올해 초에 올렸던 영상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파이낸셜 리셋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금융위기를 막겠다,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하에 제로금리 들어가고 무제한 돈 찍기 들어감으로써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도덕적 해이가 난무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 권력 남용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원래 그냥 살면은 막을 일이 없겠죠. 그냥 계속 권력 남용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 도끼에 자기 발이 찍힌 상황이 된 게 결국은 요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 이상 마켓에 안정을 줄 수 없는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페드가 QE를 하더라도 QE를 할 때는 잠깐 그때는 좋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 극적이면서 이대로 가도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을 계속 이렇게 서포트하고 저 기축통화의 남용을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퀘스천이 들면서 문제가 다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달러 이 법정화폐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분명히 무너질 텐데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스스로 제도적인 재갈을 물려야 된다. 브레드 오브 파워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재갈을 물려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파이낸셜 리셋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지만 마켓에 다시 안정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 투자자들한테.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지만 이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날이 올 거예요. 이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정부가 겁없이 재정적자를 내고 집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빚으로 막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 기득권의 꼭두각시 퍼펫이 되어버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공산당인 중국이 자발적인 딜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엔 유일한 경제 규모,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진 경제 규모의 국가지 중국 빼고 나면은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급한 불만 끄고 덮고 어떻게 해서든지 밀고 나가고 그 다음 사이클까지, 그 다음 재선이나 대선이나 총선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되게 마이오픽한 짧은 뷰를 갖고 있습니다. 요 코앞만 내다보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결국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크레딧 익스펜션, 빚 창출이나 돈 써제끼는 거에 대한 거에 그걸 제한을 둬서 자연 섭리대로 흘러가도록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둬야 됩니다. 이게 파이낸셜 리셋이에요. 미국이 근본이제가 됐건 뭐 금하고 어떤 연동을 하던 어떤 식으로 이게 들어가든지 간에 이거를 스스로 이런 리미테이션을 둬야지, 제한적인 그런 제도를 둬야지만 중앙은행들의 만행이 멈출 것 같고 이건 한국 포함이고요. 빚을 빚으로 막고 구제금융의 혈안이 돼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가서 돈 찍고 난리치고 자산 거품이 그냥 계속해서 쌓이는 이런 거를 막는 이게 올바른 파이낸셜 리셋이고 결국 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이게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전 이게 수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수년. 근데 요번에 지금 놀랐던 게 재정 적자가 문제 생기지도 않았는데 고용 시장 저렇게 탄탄한데 9%에서 10% 재정 적자를 마구마구 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모든 게 지금 다 앞당겨져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디마이즈, 달러가 결국 망하고 기축통화로서 힘을 잃고 기축통화를 대체할 다른 통화는 없지만 파이낸셜 리셋이 들어와서 달러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심어주는 그러한 그 행위가 벌어져야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저 10년하고 30년짜리 금리 오르는 거 보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이자나 금연동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다른 리셋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농담처럼 그냥 우스갯소리로들 하는 얘기지만 debt jubilee라 그래서 지금 갖고 있던 그 부채를 싹 그냥 0으로 만들고 새로 시작하자. 클린 시 오브 페이퍼에서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일본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저 사람들은 저 부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싹 0으로 만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놀리듯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길로 지금 들어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가 이제 inflate the debt away.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부채를 줄이는 효과. 이게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냥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요즘 불어나고 있는 이 부채 속도를 보면은 이 현실성 없죠. GDP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GDP가 1년에 뭐 0.7, 0.6 트릴리언씩 올라간다고 치면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는 5, 10 트릴리언씩 올라가기 때문에 감히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인플레를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한 방 먹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준 입장에서 봐서는 inflate that away라는 그거를 감히 생각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홀라당 다 태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란 말만 들으면은 시겁해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inflate that away 이 말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스테터스코, 만약에 파이낸셜 리셋이 없이 그냥 가면 어떠냐? 그냥 연준이 계속 저 뱅크 오브 재팬이 하는 것처럼 YCC 들어가고 QE 계속 찍고 연준의 재무제표가 9, 10, 11, 12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냥 그래서 그냥 방관하고 50, 60, 70 트릴리언 가고 그냥 100 트릴리언 가고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않겠니? 네, GDP 대비해서 부채죠. 부채가 300%, 400% 가고 가면서도 그냥 진행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냥 획 가다 꼬꾸라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파이낸셜 리셋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화폐를, 이거를 이때는 이제 이 돈이라는 말과 같이 인터체인지블 하게 써야 되는데, 화폐나 돈답게 다시 만들자. 이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돈답게. 돈을 돈답게 만들자. 지금은 돈이라는 게 특히나 지난 10수년 동안 보면은 돈의 값어치가 너무 바닥이 돼 있고, 뭐 이자율 0%일 땐 더 했지만 더 심했지만 아직도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자산에 넣어서 그 자산 가격이 오를 때 그 분위기를 타고 같이 올라가지고 내 부를 창출하고 내 부를 늘리고, 그냥 현찰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계속해서 투기나 투자 심리를 계속 이렇게 촉진하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돈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돈을 다시 돈답게 만들어서 거품이라는 게 덜 생기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펑션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게, 이게 진짜 파이낸셜 리셋의 가장 큰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테레스코어 놓고 계속 그냥 간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언젠간 터지는데 지금 미국의 부채 올라가는 속도나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본이자가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런 파이낸셜 리셋은 어떤 형태가 뜰 거냐. 제가 뭐 이거는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결국은 화폐가 지금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그거에 다시 믿음을 주려면, 믿음을 준다는 거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무책임하게 마구 찍어내는, 돈을 더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찍어내는 그 행위를 멈추는, 그 행위에 재갈을 물리는, 제한을 두는, 이걸 보고 지금 파이낸셜 리셋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화폐를 실물 자산,
금이 이제 진짜 돈이니까 실물 자산인 금에다가 연동을 하고 나와 있는 M2 통화량에서 20% 정도가 근본이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M2라고 하면은 이게 M2면은 발행되어 있는 통화량이라 그러면 여기서 20% 정도의 이만큼의 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20%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늘릴 거면 이만큼 늘릴 거다 그러면 그 늘리는 거에 20%를 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이렇게만 해야지만 이 checks and balances가 돼서 맞춰지는 거죠. 누가 감사를 하듯이 누군가 조사를 하고 누군가 들여다봐서 너 돈을 이렇게 맘대로 찍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걸 놓고서는 이제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냐면 크레딧 익스펜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브레튼 우드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큰 단점이 아운스당 35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크레딧 익스펜션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마구 성장을 하는데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단점이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사실 문제가 조정이 가능해요. 금값을 놓고 레인지를 둔 다음에 그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고 아니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금값을 조정을 해버리면 돼요. 금값이 변하면 결국은 이 통화량 발행하는 거를 필요하게 돼서 만약에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금값을 마구 금값만 막 올려버리고 돈을 더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은 해요. 금값 자체를 마구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버리면 더 통화량을 많이 발행하면서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금이라는 거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더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야, 나 돈이, 내가 만약에 파월이면 나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더 필요해, 돈 더 찍어, QE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돈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돈 찍는 거에 20% 정도 되는 금을 더 확보를 해야 돼,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죠. 아무리 금 가격을 올려서 내가 실물 금을 20%보다는 적게 갖다 바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한 가지에 더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생기잖아요. 그게 관문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중앙은행장들의 만행을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런어웨이 데피시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원할 때마다 그냥 갖다 돈을 찍어버리는 그 재정 적자 나는 거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설불명 제가 생각하는 파이낸셜 리셋은 다시 화폐를 화폐답게 돈을 돈답게 만들자, 이겁니다. 이는 다시 돈이 귀해지고 이자율이 정상화되면서 파산을 통해서 자산 거품이 좀 덜 생기는 효율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게 파이낸셜 리셋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이고, 자, 단기 실전 가겠습니다. 이론편 긴 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단기 실전은 보면 제가 지난주에 중얼거렸던 이 WTI 제가 92.75에 숏 걸어놓고 있었는데 91불이 안 되고 바로 85, 82 쭉쭉 떨어졌네요. 그쵸? 아까비.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시청자분 중에서도 한 분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WTI 숏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90일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쭉 떨어지길래 그분이나 저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좀 더 과감해야 되는데 뭔가 냄새는 났거든요. 확실히 냄새는 나고 이럴 땐 감을 좀 더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COT에 중장기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실물 투자자죠, 커머셜 포지션이 이렇게 숏이 확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트렌드에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거였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침체 올 거고 사람들이 너무 침체 안 온다는 그 믿음 하에 뿡뿡 오를 거라는 생각에 신나서 떠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그렇게 유가 오를 거야, 막 100불 넘어 150불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를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시작했던 건데 안타깝게 이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90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쫄아 있었어요. 아쉽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아쉽습니다. 이거 아쉽게 못 들어갔고, 우선 원유 재고는 내려갔는데 휘발유 재고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소비자가 소비를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원유 재고는 떨어졌으면 당연히 이거는 올랐어야 되는데 휘발유가 많이 남았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기름을 덜 쓰고 있다는 거니까, 차에 넣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했던 대로 지금 경기 침체가 없다고 홍보를 하는데 아니에요. 소비 부러지고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은행 문제가 생기고 다시 한번 들썩이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서 너 리먼 100배 뷰를 갖고 있는데 왜 34,300에 숏을 정리했냐. 제가 35,300에 들어왔던 거, 숏 치고 들어왔던 거 1000포인트만 먹고 나왔는데 물론 지금 33,600까지 갔나요? 예, 33,400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숏을 왜 정리했냐 그러시면은 그러니까는 올해 초 중순 올해 초에 제가 12,000 나스닥 할 때 진짜 안 좋은 비관론 펴면서 하지만 숏은 제가 들어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때 숏 안 치고 그 다음에 14,444, 15,444 이거 숏 보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다가 배신자라고 겁나 욕 먹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그러니까 네가 이론은 그렇게 장황하게 지금 대폭락 올 것처럼 리먼 100배 떠들면서 왜 주식은 숏을 안 들어갔냐 이렇게 화내신 분들하고 지금 똑같은 맥락인 게 주식은 사이클이 굉장히 잦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게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말에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 저 롱 때려서 먹었고요. 2017년, 18년에 쭉쭉쭉 계속 오를 때 그 이자율 0%에다가 돈 찍고 해가지고 계속 오를 때 이때 숏 때려서 이익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켓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하고 주식하고는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고 그게 1대1로 연관 지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만나죠. 컨버지를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리먼 100배라 그러면 1년, 2년, 3년 안에 그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나스닥이 15,000 한다 그러면 7,500 가겠죠. 근데 7,500을 가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착하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렇게 떨어지다 오르고 구제금융 들어오면 오르고 마켓 불안하면 내려갔다가 오르고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을 먹으려고 하는 게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냥 사서 그냥 숏 때리고 여기까지 들고 있어야지 아니면 롱 때리고 여기까지 들고 있어야지 하면은 펀드에 넣어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내가 사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숏을 청산을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또 튀어 오르겠구나.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안 얘기한 게 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기간은 오르고 내리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길게 한 번 더 방향 전환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주식은 진짜 난리 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물론 고점 숏치고 예, 제가 지금 이 숏 포지션을 다우에서 청산을 한 게 보시면은 다우 보세요. 제가 이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중장기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추세로 얘네가 잡고 있거든요. 포지션을. 그러니까 지금 결국 33,500 정도인데 오르는 쪽으로 베팅에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다시 사람들이 또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저거 침체 없다고. 침체 없으니까 다우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은 보면은 거의 패턴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고 S&P도 거의 사람들이 포지션을 테이크 안 하고 관망하고 있는데 침체 없어지면은 그래도 밸류 스톡이 가장 많은 다우가 이익을 볼 거다 해서 다시 오르는 입장이니까 물론 안 오르고 여기서 떨어질 수 있죠. 여기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떨어질 수도 있지만 확률 게임이니까 어차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우가 이렇게 오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정산하고 간단히 1,000포인트 먹고 어느 정도 다시 오르면은 다시 또 숏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안 좋은 뷰를 갖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여기서 숏 때리고 내려가면 먹고 다시 오르면 숏 때리고 내려가면 먹고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때를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쉽진 않겠죠. 이때 만약에 쭉쭉쭉 내려갈 때는 그냥 들고 있어야겠죠, 숏을. 이때 내려갈 때 뭐가 문제일 수 있겠느냐? 뭐 은행들이 줄파산을 하고 있다든지 금리가 뭐 10년물 30년물 금리가 도저히 멈출 기세를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장기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러셀은 계속해서 변화가 없이 가장 지루하고 좀 따분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앤원 북스에서 광고 주셨고요. 최창윤 저자가 쓴 책이라고 하네요. ETF 투자 지도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저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더라고요.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ETF 쪽에 전문가신가 봐요. 그래서 10월 10일 요번 주에 출간 예정인 거고요. 제가 그 설명란에다가 그 교보문고니 뭐니 해서 이렇게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가서 하실 수 있는 16,000원인가 17,000원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TF에 관심이 있고 ETF를 종종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TLT 같은 거 숏텀 TLT 같은 거는 제가 롱 포지션을 테이크해 놓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왜냐면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만저만해서 뭐 5.5 넘어서 6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왠지 파월 아저씨가 지금 한 번도 올리지 않겠냐, 12월 달에 올릴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5%에 그냥 묶여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금리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ETF 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펀드보다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펀드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펀드 매니저 하는 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말인데, 요즘은 이 비싼 펀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10년 전만 해도 제 펀드 뭐 이것저것 들고 했었는데 다 깨고 다 뺐고, 펀드는 진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펀드하고 인덱스 펀드하고 ETF를 딱 놓고 설명을 드리면, 펀드는 우리가 이제 뮤추얼 펀드라 그러죠. 뮤추얼 펀드, 오픈엔드 뮤추얼 펀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100개 주식이 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이건 액티브 인베스팅이거든요. 액티브하게 자기가 종목을 15개를 골라요. 뭐 테크 인더스트리가 됐건 파이낸셜이 됐건 스테이플스가 됐건 컨슈머 스테이플스가 됐건 이거를 15개 이름을 고른 다음에 자기가 삽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뭐 100개 다는 아니겠지만 뭐 2, 30개 공부를 한 다음에 그중에 15개 괜찮은 걸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되게 높아요. 1년에 1%에서 2% 정도 피가 나가고,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1억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피가 빠져나가는 거고, 번 돈 1억을 넣었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을 벌었다. 펀드 매니저가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럼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15%를 퍼포먼스 피로 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콩에서 사면 보통 시작할 때 1%를 빼고 들어가요. 이게 이제 그 매니지먼트 피로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억을 제가 넣으면 9,900만 원에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이, 팔면은 현금화하는데 며칠 걸리죠. 2, 3일, 3, 4일.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서치, 이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거 리서치 많이 나왔었는데,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이거 저기 누구야,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얘기했잖아요. 액티브리 매니저 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를 못 이긴다. 한 7대 3인가? 예, 지잖아요. 진다고. 한 30%밖에 못, 그러니까 30%의 펀드 매니저들이 인덱스를 비트하는, 나머지 10명 중에서 3명만 인덱스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내고 나머지 7명은 덜 한 거죠. 가만히 들고 있는 것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피를 주면서 왜 펀드를 하냐? 펀드는 참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펀드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좀 소용이 없는 짓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뭐냐? 만약 그 인덱스에 100개 주식이 있으면, 여기선 15개를 골랐지만 인덱스 펀드는 그냥 100개 주식이 다 포함된 그 인덱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매니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차지되는 레이시 30 베이시스, 40 베이시스 포인트로 낮습니다. 피가. 싼 거죠. 피에서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왜냐면 이걸 제가 만약에 5년, 10년 들고 있는다 그러면 이것도 꽤 쌓이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 피도 없고, 누가 골라가지고 뭐 보너스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 잘했다 하면서 보너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그 퍼포먼스 피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매니저가 따로 없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이것도 이제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계속 부상하고 계속 올라오고 인기 많이 올라오는 게 ETF. 그렇죠? 이제 ETF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는 ETF는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똑같이 100개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목표, 그 테마에 맞는 회사, 뭐 예를 들어 10개, 15개, 20개를 묶어 놓은 다음에 이 묶인 덩어리가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뭐 8만 원에 사고 8만 5천 원에 팔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 묶어놓은 테마, 만약에 ETF가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지만 QQQ라는 게 있다. 나스닥 중점으로 만들어진 QQQ라는 ETF가 있으면, 이걸 들어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만약에 20불이다 그러면은 이걸 20불에 사고 QQQ가 올라서 22불에 판다. 그럼 이걸 2불을 먹고 빠져나오는 거죠. 되게 쉽게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ETF예요. 기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덱스 펀드보다도 낮아요. 10 베이시스 포인트 혹은 40 베이시스 포인트로 굉장히 낮을 수 있고, 배당금이 나오는 ETF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다 고를 수가 있어요.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주식처럼 오늘 갖다 팔면은 바로 현금화도 가능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다루기 어려운 채권이라는 거 보통 디노미네이션이 10만 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만 불에다가 플러스 하나 올릴 때마다 1000불씩 올라가고 10만 불이라 그러면 1억이 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한전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을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10만 불어치를 사고 1억 3천을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OTC, 오버 더 카운터라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뭐 100억 정도 갖다 넣어놓고 내 프라이빗 뱅커에 전화한 다음에 야 저기 저 무슨 뭐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 좀 사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수십억 수백억 갖다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아닌 이상 우리 소매 투자자들은 채권 쪽에 들어가서 또 뭔가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채권만 따로 묶어놓고 따라가는 ETF도 있고 커머디티만 따라가는 ETF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게 잘 나가는 헤지 펀드들의 스트래티지만 따라가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ETF만 따로 쌓아놓고 만들어서 그냥 돌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먹으려고 그 개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진짜 가지각색입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마켓에 참여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런 거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물론 보진 못했지만 보시면 저도 이거 기회 되면은 사서 한국 나가면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해를 많이 도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S Treasury를 TLT인데 이것도 이제 ETF인데 TLT 단기를 롱했다가 지금 살짝 손실 보고 우선은 잠깐 뺐는데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들고 있을 건데 왜냐하면 단기는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롱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결국 롱 해야 되고 이 중장기 투자자들도 단기 롱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 UST COT를 보면 제가 다음번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장기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하고 있는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몇 달째예요. 몇 달째.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사람들이 잘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롱 포지션을 몇 달째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금리가 내려갈 거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 즉 파월 의장이 Fed Funds Rate를 낮출 거다라는 그런 뷰인데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 단기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빼놓고 아직 다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살짝 손해보고 나서. 근데 들어가면 이 TLT 그냥 단기 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고 MD 한번 기다려보고 MD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몰려 있어요. 단기 TLT가 오를 거다, 가격이 오를 거다, 즉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뷰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뷰에 많이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단기 금리 거의 정점 찍은 듯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채권을 그냥 보유하실 거면은 쿠폰 먹고 이자율 먹는 거고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놓고 트레이딩을 원하시면은 해당 ETF를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요즘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하여튼 이거 광고입니다. 광고였는데 제가 ETF에 대해서 좀 많이 떠들었는데 하여튼 관심 있으시면은 요거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이네요. 자,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번에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